환경과 인간 3분반 수강하는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 김주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이렇게 수업을 또 만나게 이번 학기는 됐는데 또 특별하게 이렇게 여러분하고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이게 수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학기가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2주 정도는 인터넷으로 여러분 강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장 강의, 강의실 강의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전에 2주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웹으로 만나서 동영상으로 또는 이제 문서로 만나서 여러분 강의를 하게 된 것들을 좀 뭐 아쉽게 생각하는데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학기 강의를 시작하려면은 이 강의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강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첫 시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뭐 그래도 교수가 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래도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 방인데 조금 이제 지저분한 거 지금 옆으로 다 치웠어요. 그래서 별로 지저분하진 않은데 제 방에서 일단은 좀 제 얼굴도 보여드리고 제가 근무하는 데가 어딘지 이렇게 배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첫 시간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상들은 뭐 PPT라든가 화면 강의로만도 가능하니까 그때 강의 자료는 또 이제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저는 김주일 하겠습니다. 교수고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도시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환경과 인간 1분반도 아니고 2분반도 아니고 또 3분반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변두리까지 찾아오신 셈인데 그러니까 환경과 인간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여러분 교양 과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환경과 관련된 과목들을 안 그래도 교양 과목인데다 이제 환경과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뭐랄까 편하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제가 뭐 탓하거나 혼내려는 건 아니에요. 뭐 편하게 듣고 뭐 심각할 거 있나요? 진지하게 할 것 없고 이제 편하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뭐 들을 게 없어서 들었든 뭐 학점 따기 위해서 들었든 교양 과목 중에 만만한 거라고 생각돼서 들었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과목에 들어선 순간 여러분은 이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 과목의 성격은 여러분 굉장히 실제로는 진지하다라는 거예요. 진지하다 못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 심각합니까? 환경과 인류와의 관계를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인류에 닥친 재앙, 위험, 위기. 과연 인류가 그러면 환경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건가? 인류는 과연 생존 가능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목들이 바로 이 과목이라는 거예요. 많은 과목들이 있죠. 교양 과목, 전공 과목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과목에서 이렇게 진지한 주제를, 심각한 주제를 다룹니까? 아마 많지 않을걸요? 이 과목은 그런데 적어도 진지하게 인류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들린 교양 과목 치고는 굉장히 너무 심각하죠. 심각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떠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미래 사회의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미래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부적격이에요. 미리 앞서서 여러분 닥쳐온 환경적인 재앙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또 늘어나면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더 큰 위기 상황으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완만하게 그냥 수그러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요 사실은 인간과 환경과의 사이에서의 문제예요. 왜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뭐 상식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기록에 나타난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재앙을 겪게 된 가장 먼 시기는 아마 기원전 한 430년경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 시대죠.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 그리고 철학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아테네 항구에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 삽시간에 도시국가를 건드린 거예요. 그 당시 아테네 시민의 4분의 1까지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4분의 1 인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기원 후 700년경에는 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동양과 서양 사이에 굉장히 접점의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자 그러다 보면 그런 도시가 또
전염병을 확산하는데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도시가 될 수 있죠.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시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뭐 바이러스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전염병이 어느 날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더니만은 무려 하루에만도 인구의 10,000명 정도를 죽이는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뒤에도 뭐 유럽에 그럼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도 흑사병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또 인구를 막 멸절시키죠.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도망가고요. 그 당시에 도시 문명이 그냥 쇠락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위기를 겪었던 것들이 흑사병 파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에 인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전염병을 극복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염병의 굉장히 큰 원인을 알아냈어요. 뭐냐? 가장 큰 원인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이죠.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물이 이제 오염된 물과 자연적인 물 또 깨끗한 물들이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면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와 함께 시작된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를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끝난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전염병을 제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거의 2배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20세기엔 어느 정도 우리가 전염병을 다스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뭐 천연두라든가 뭐 또는 패스트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그 뒤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전염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끔찍하게 기억하는 바이러스들이 20세기 그 후반 이후부터 또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뭡니까? 에이즈, 에볼라, 신종플루, 뭐 사르스, 메르스, 조류독감 등등등.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뭐 여러 가지 제가 생물학 전공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종을 넘어서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옮기 시작했는데 에이즈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서부 밀림에 있는 녹색 원숭이 그 녹색 원숭이가 몸속에 바이러스를 고이고이 지니고 있는데 인류하고 얘네들이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밀림으로 쳐들어가고 자연을 풀어헤치고 자연을 보존하지 않고 도시를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풀려났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동물에 있던 것들이 사람 몸속으로도 침입할 수 있게 바뀌어버렸죠. 자, 이런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다 극복한 줄 알았던 전염병이 다시 20세기 후반 이후에 인류 사회로 또 크게 재앙적인 상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뭡니까? 에이즈가 그렇고요. 또 뭐 사스, 요번에 우한폐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어디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돼요? 박쥐의 몸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의 문제는요. 사실은 의료나 뭐 의학이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 의료나 의학은 사후 약방문이에요. 아프고 난 다음에 치료하기 위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후에나 가능한 것들이란 얘기예요. 더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환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지식이 또 부족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과 우리가 공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환경을 건드리다 보니까 다만 환경이 파괴될 뿐 아니라 환경 속에 있었던 유해한 것들이 풀어나서 우리의 도시를 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그 무지에서부터 나타난 그런 재앙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전염병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확실하게 또 인식되고 다가오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환경 문제가요. 다만 여러분들이 교양으로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진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으로 졸면서 들으려는 과목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러면 물론 그래도 환영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이 속에서 알아가야 될 것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없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 과목을 듣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 자체로는 편한 과목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과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랬거나 어쨌거나 여러분 환영이고요.
너무 좀 과목의 어떤 소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뭐 제 얼굴은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자료들을 보면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어떤 주요한 테마들, 그 다음에 이 과목의 어떤 진행 방식들,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궁금할 텐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석은 어떻게 체크할지, 뭐, 시험이나 아니면은 또 리포트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리포트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소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강의를 길게 소개하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한 뭐 2, 30분 이내로만 끝낼 수 있는 소개가 좋을 것 같아서 막 간단하게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뭐 현장에서 직접 보면 그때 조금 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강의의 취지인데요. 뭐 아까 얘기한 거 빼놓고 그리고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과목을 좀 들었으면 좋겠냐를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하는 것들. 자, 첫째는 저 영어가 나오는데 environmentally 이런 단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단어. 이게 읽으면 illiterate인데 illiterate. 여러분 illiterate 하면 잘 모르는데 여기서 literate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literate. literate 하면은 literature 하면 뭐 문학이고 literary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글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래서 literate 하면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IL이 붙으면 반대말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글을 읽을 수 없는 우리나라 말로는 문맹인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맹인인데 IL을 빼고 리터레이트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딱 떨어지는 번역어가 잘 없죠.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environmentally 자 환경적으로 부사형으로 끝났으니까 환경적으로 형사를 꾸미고 있죠. illiterate 하니까 환경적으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자, 영어로 literate 하면요. 글뿐 아니라 모든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지식, 인식, 그런 것들이 없는 거를 다 illiterate라고 그래요. 환경 문맹이라는 거죠. 환경 문맹.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맹인 사람들이 많다. 비록 현대인이고요.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환경에 대한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염병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환경에 대해서 밝혀진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상식과 환경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해 나가야 되냐 하면은 여기서 IL을 떼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environmentally literate,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미디어와 많은 기사 가운데 환경, 에너지, 무슨 별의별 문제들이 다 다뤄지지만 사실 어떨 땐 놀라울 정도로 그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진짜 너무 무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오가면서 마치 상식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터넷 기사를 믿지 마시고 인터넷 답글을 믿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한 4, 5년 됐나요? 4, 5년 정도 전에 이제 유엔에 관련한 산하의 환경단체에서 전 세계에 물이 부족한 국가들의 분포를 이렇게 좀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이 정도 물의 부족이 예상되니까 대비를 하시오 이런 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장차 조만간 갈수국, 물이 모자란 나라의 단계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미디어에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뭐 인터넷 뉴스로 띵 나올 정도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갈수국이 되고 있어 뭐 그런 진단이 유엔에서 나와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떴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답글들을 쫙 봤죠. 답글도 보니까 그 답글들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여러분 뭐 아시겠어요?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 호전성을 보이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된다. 집어쳐라. 니들이 몰라.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갈수국이냐 이거예요. 우리 물 잘 마시고 있고 수돗물 콸콸 나오고 삼면이 바다인데 무슨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해. 이러고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이런 뭐랄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환경적인 상식이 상당히 수준 이하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째 여러분들 물이라는 게요. 물의 양이라는 게 바다의 양과 좌우가 돼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거기는 물이 풍부할까? 아니죠 여러분들. 담수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민물하고 염분이 있는 바닷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염분이 있는 물 우리 못 먹어요. 그거를 갖다 담수화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죠. 근데 담수화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제3세계 바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담수화할 수 있는 에너지와 비용 때문에 그들이 계속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해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갈수국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또 다른 요인은 뭡니까? 인구가 많아요. 좁은 면적에 전 세계 한 5위권에 드는 굉장히 인구 대비 인구 밀도가 높죠. 자, 결국 면적에 비례해서 비가 내려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용해야 될 사람은 많어. 당연히 그럼 갈수국이 될 확률이 수학적으로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갈수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상 우리나라가 그럼 또 하나 요인이 뭐가 있느냐?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강수 패턴을 보면요. 비가 특정 시점에 몰려서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가 잔잔히 사계절에 걸쳐서 균등하게 내리는 것들이 물을 이용하는데 더 유리하겠어요? 아니면은 폭우로 어느 날 갑자기 확 내리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 자, 폭우로 내리는 물은요. 우리가 당장 피하고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할 겨를이 없어요. 바로 바다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요. 비의 양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 비의 양이 자꾸 일정 지역, 그 다음에 일정 시기로만 집중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부적합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자, 등등 요인들을 다 합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지금 현재 왜 갈증을 일으키지 않고 물 부족에 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해답은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물이 그렇게 물이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력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생수 한 병 300원, 400원, 500원인데 그거 못 사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한 에비앙 생수 이런 것들도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지? 수돗물도 우리가 꺼림칙하다가 안 마시는 것뿐이지 그 정도면요. 제3세계에 내다 놓으면 생수나 마찬가지야.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 지하수 시설, 담수화 시설 놓아가지고 물을 팍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부족한 걸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랑 똑같은 환경인데 GDP, GNP가 1인당 GNP가 막 한 10분의 1이 된다고 쳐봐요. 저 아프리카 국가에 맞먹는다고 쳐봐.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 저 우물도 하나 못 파서 난리치는 저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에서 경제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물 부족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날 텐데 그때 상황이 어떨지에 대해서 누구도 상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나라도 물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점점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인터넷 댓글에서 그냥 다들 전문가야, 그냥 전문가. 무슨 삼면이 바다인데 무슨 물이 부족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끔찍할 만큼 환경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무지한 사람들이 또 결론은 그렇게 또 잘 내요. 자, 잘 아는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못 내는 건데 자칭 전문가들은 인터넷 답글로 다들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결론을 팍팍 내지. 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자, 제대로 된 인식을 해야 될 문제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어떤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는 과연 그럼 어떤 것인가? 그 실체는 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떠도는 소문과 다른 내 친구의 의견만 아니라 진짜 그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차근차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목표는 뭐냐?
I를 좀 떼어내자. environmentally literate한 사람이 좀 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 환경과 인간 과목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1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걸로. 전공과의 융합인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양에서 여러분 허투루 하고 전공 가면 또 나름 열심히 하고 교수님들하고 뭐 이렇게 교수님한테 찍히면 안 된다 해서 또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미래 세대에 과연 전공과 비전공의 경계가 있을까요? 전공과 비전공의 경계가 있을까? 전공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까?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모를 일이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거,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요. 전공과 비전공을 뛰어넘은 인류 전체의 전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무슨 전공을 하던 간에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하지 않는 학문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의미가 없어.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런 과목들이, 그런 전공들이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전공 가운데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여러분 법학도요. 환경법이 있고 환경적인 정의가 있고요. 또 법정에서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소송들도 또 서구에서 많아지고 있어요. 법도 심지어 환경과 관련이 있고 모든 전공들이요. 환경과 관련이 없는 과목이 없어요. 환경과 여러분 전공이 이제 크로스되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얻는 여러 가지 주제들, 이 과목에서 얻은 인식들이 여러분 전공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의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학기 과목을 들으면서 전공과 환경 에너지 문제 가운데 어떤 융합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테마, 여러분의 어떤 관심 가지는 연구 주제 그런 것들 하나 발굴한다라고 그러면 학점과 관련 없이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과목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좀 이따 보면 하게 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생 공모전이 있어요. 그 LG 챌린저라는 데인데 그 과목이 뭐냐면 결국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자적 연구 주제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해서 그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였습니다.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공이라고 거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공과 이 과목, 환경과의 어떤 융합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만의 관심사를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예요. sense of place라는 건데 이 sense of place라는 건 뭐 장소에 대한 느낌, 감각? 좀 영어에서 좀 해석이 좀 너무 애매한데 자,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 place는 이제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식, 감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너무 이제 인공적인 환경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세계, 인공적인 냉난방의 세계 이런 거 살면서 점점 더 자연에 대한 추억을 우리가 잊어가고 있어요. 창조된 세계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감각을 잃어가면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될 이유도 찾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환경운동단체, 시민단체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그들의 상당수가 다 지금 본질을 잃고 사라져갔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정치적인 단체로 변질한 데가 되게 많고 저거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어떤 뭐 아젠다를 내세운 단체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변질된 단체들이 많아요. 전 그걸 왜라고 보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자연 장소를 체험하고 느끼고 그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환경운동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하게 환경을 아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시민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배워서 아는 자연과 직접 여러분들이 센스로 느끼는 자연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환경을 배워가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각을 발달시켜야 돼요. 자연환경이 왜 소중한가? 그 가운데 있는 절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어떤 진짜 몸과 마음과 자연을 교류시키면서 진짜 깨달아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깨달아 가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뭐 일주일에 7번씩 등산 가고 등산복을 뭐 일주일에 8일씩 입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계절 변하는 자연들, 또 우리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신, 자연의 구조, 자연의 흐름,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실제로 관찰해가면서 파악하는 거예요. 늘 생각해가는 거예요. 자연과 무감각한 자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늘 느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 과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학기마다 한 번 정도 이제 이 근처에 굉장히 이제 유려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련된 장소에 견학, 투어를 가는 프로그램이 한 번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어요. 이번 학기 봄 학기에는 꼭 한 번 하고 싶어. 근데 이 뭐 전염병 사태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이제 자연환경을 직접 보고요. 자연환경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도 듣고 자연환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을 발달시키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연을 감각하는,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환경에 대한 학문도 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그냥 공론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하기도 하고 좀 감성적인 어떤 그런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갑시다. 현실적인 얘기는 뭐예요? 강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성적은 어떻게 주고 뭐 리포트는 언제 내고 뭐 이런 등등 얘기들이 있겠죠. 특별히 새내기들도 강의를 많이 들을 텐데 대학교 첫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뭐 긴장되는 부분도 많고 그럴 거예요. 자, 한번 일단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여기 강사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강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이분들이 지금 일단은 강의진에서 빠져 계세요. 그래서 안경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환경, 물, 바다, 강, 수환경과 관련된 이제 전문가시고, 또 이철경 교수님은 토양, 공기와 관련된 또 환경 전문가신데, 그래서 각각 자기의 어떤 주요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작년 올해 이분들이 강의 일정이 좀 다른 과목과 겹치는 바람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부탁해서 또 뭐 특강 정도는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유도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뭐 원활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일단은 제가 주강서라고 대부분의 강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과목의 어떤 뭐 특징이나 과목의 목표들 뭐 쭉 영어로 써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 그래서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뭐 참여 점수, 출석을 포함한 참여 점수가 10점, 10%다. 페이퍼 하면 이게 리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포트를 몇 개를 내게 될까? 학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기분이 뭐 좋으면은 덜 내는 경우도 있고, 기분이 살짝 나쁘면 뭐 한두 개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꼭 뭐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리포트 그렇게 많이는 안 냅니다. 한 학기에 크게 봐서 한 4개 정도의 리포트를 보통 제출하고요. 리포트가 뭐 감상문 형태의 리포트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그런 정도의 리포트도 있을 거고요. 리포트가 그렇게 또 과다하게 부담이 많은 그런 리포트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리포트들이 합해서 역시 한 10% 정도의 배점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 시험이 각각 30%. 뭐 시험이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발표죠. 약 10분에서 12분짜리의 짧은 발표네, 짧은 발표. 이런 것들이 또 한 20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3, 3, 5, 한 3명 내지 4명 정도로 팀을 조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교과서 이외의 이슈들, 뭐 신문만 펼쳐도 환경에 대한 이슈,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너무나 많고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발표, 이런 것들이 한 20점 정도 해당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역시 뭐 성적을 제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요 2개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 여기는 진짜 빵점에서부터 60점까지 있는데 솔직히 뭐 리포트나 아니면 발표 이런 것들이
빵점, 만점 이렇게는 없죠. 대부분 뭐 7점, 8점, 9점, 10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성적의 상당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중간과 기말 성적에서 좌우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과목에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요. 끊임없이 새로운 레퍼런스가 나오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교과서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정판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정판이 계속 나오고 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부담되고, 저도 이게 개정판이 꼭 나오려고 하더라도 학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나오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학기 전에 바로 또 새로운 개정판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이번 학기에는 14개정판을 중심으로 하는 밀러 앤 스풀만이라는 분이 쓴 환경과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Environmental Science. 무려 원서의 원서. 원서란 뭐다? 영어로 나온 책이다. 영어로 나온 책. 하지만 여러분 영어로 나온 책 원서에 적응하지 않고 대학생으로 졸업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원서를 겁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인생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서다 해서 여러분 겁낼 것 없고요. 다만 이 책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책의 상당 부분이 어떤 개념도, 그림, 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텍스트를 깨알같이 읽지 않아도 그런 중요한 도표, 피겨, 그래프들을 잘 여러분이 파악하면 내용이 한 7, 80%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뭐 14년도에 나온 것도 있고 15년도에 나온 거, 16년도까지 나온 게 있는데 어쨌든 개정판은 14개정판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밀러 앤 스풀만의 Environmental Science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책값도 비싸고 나는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13개정판을 구했다라는 사람은 뭐 이것도 큰 상관은 없어요. 좀 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가면서 파악하면 13개정판으로도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학기 초에 뭐 지금 집에 있으면서 교과서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제가 그날 강의하는 PDF 자료는 그 주에는 우리 히스넷 수업 게시판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죠. 다운받아 쓰시고, 다만 거기 있는 그림이나 모든 도표들은 나름 또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만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어디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구하기 어려운 동안에는 수업 자료를 보시면서 내 강의를 따라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 스케줄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 스케줄이 지금 좀 다 바뀌어야 돼, 이게. 왜 바뀌어야 되냐? 일단 1, 2주차가 인터넷 강의로 되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날짜들을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주차에 인터넷 강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1장에 해당하는 내용들, Environmental Problem, Their Causes and Sustainability, 뭐 전체를 조감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환경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거기에 대한 내용 정도를 하면 뭐 1, 2주차가 다 지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암만 해도 지금 1주차, 2주차 정도까지 수업을 해서 이 전염병 사태가 수그러들고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할 정도까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저도 그러길 바래. 그런데 미안한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요? 지금 전염병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학교에 전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지금 학교에, 각 학교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그 학생이 들렀던 강의실, 기숙사, 식당 뭐 다 거기 문 닫다 보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1, 2주차의 인터넷 강의로 그냥 끝내고 이때부터 현장 강의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이만큼
이렇게 되진 않겠죠? 또 이렇게 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역학을 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한 4, 5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최악의 경우에는 어쨌든 학기 거의 중반 전반까지도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을 하겠는가? 그렇죠? 누가 그렇게 확신을 하겠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저도 인터넷 강의가 혹시라도 길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하시고요. 그런 경우에 인터넷 동영상에 의한 강의가 좀 더 길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같이 환경과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비디오를 좀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발표는 뭐냐면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5팀 정도를 받아서 발표를 할 텐데 그 팀들이 띄엄띄엄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학기 초에 발표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기에 적응이 됐을 때쯤 한 5주차, 6주차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자, 이 발표팀은 추후에 현장 강의가 가능하게 된 다음에 만약 인터넷 강의로만 된다라고 그러면 팀 발표는 사실상 할 수가 없고 현장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정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3주차부터 현장 강의가 된다라고 그러면 한 5주차, 6주차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한 11, 12, 13주차 정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5팀 정도가 수업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를 전세를 내서 그래서 팀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추후에 현장 강의가 시작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를 내는 경우에는 리포트는 뭐 미리 다 공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끝나면 갑자기 번개의 형태로 리포트가 나갑니다. 기간도 딱 한 주 정도밖에 안 줘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A4 한 장 딱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느낌, 여러분의 생각 그런 것도 한 주 내에 정리해서 그 다음 주까지 딱 히스넷 과제 제출 게시판에 딱 올리면은 그걸로 이제 평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조금 다른 과제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시 히스넷 게시판을 올려다 보면서 여러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히스넷 게시판에 들어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포트는 대부분 수업이 끝나고 바로바로 내고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내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고요. 그거는 수업 시간 때 직접 내는 리포트들이고 그거 말고 한 2개 정도는 학기 전체를 기간으로 하는 리포트가 2개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과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과제 게시판에 들어왔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1번과 2번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여러분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면 독서 과제라는 게 있고 현장 답사 과제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 한번 독서 과제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하면은 이게 이제 과제, 여러분의 부과되는 과제에 대한 소개가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소개한 서적 중 한 권을 택하여 감상문을 올립니다. 뭐 하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소개를 하는데 기말에 되니까 결국 이제 그 리스트가 쭉 나왔죠. 이렇게. 자, 지금 원격 수업을 하게 됐으니까 뭐 리스트는 여러분한테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뭐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우리들의 미래, 제자도, 새, 우리들의 선생, 침묵의 봄,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등등 있는데 여기서 조금 늘어나서 한 7권 정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거예요.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양 서적이다 이렇게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내용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한 권 정도를 뽑아서 기말 이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3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써서 내면 되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 뭐 학기 전체 중에서 여러분 책도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단기 과제가 아니라 학기 전체 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도 되고
다만 여기 있는 책이 꼭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읽고 싶은 책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새로 읽은 책이라는 전제 하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독후감을 내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그 책을 미리 알려주시고 저한테 미리 승인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책으로 독후감을 내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실제로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옵션 과제예요. 옵션 과제란 건 뭐냐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말하자면은 안 낸다고 해서 혼나는 게 아니에요. 안 내도 절대로 문제 없어. 하지만 내는 사람은 100점 만점에다 플러스를 주는 점수라는 거예요. 플러스 1점이나 2점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서 과제 이 학기에는 왜 이렇게 안 낸 사람이 많니? 보통은 그래도 한 반 이상 내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는 그래도 독서를 하고 기말 이전까지 이제 제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리포트 제목과 파일이 올라와 있죠. 이런 학생들은 1점씩을 더 지금 받고 있고 어떤 잘하는 학생은 또 2점도 받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양반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학생은 이미 102점 만점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2점을 더 받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제는 뭐다? 인센티브 점수다. 보너스 점수를 주기 위한 과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하는 어디냐? 자, 생태환경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지역을 답사하고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면요. 뭐 생태보존, 습지, 생태공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답사를 하고 답사를 해서 그 소감문을 갖다 써내는데 뭐 솔직히 아무리 안어 코드라고 하지만 여러분 답사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증거를 내야죠. 그래서 그 생태 답사 지역에서 여러분이 찍은 셀프 인증샷 여러분이 그 배경을 딱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은 그런 인증샷을 딱 리포트에 포함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인증을 하고 역시 보너스 점수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1점씩 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보너스 점수입니다. 안 해도 뭐 전혀 문제 없어. 그냥 이런 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낸 사람들은 1점씩 받고 있죠. 특별히 그런데 진짜 어려운데 가기 어려웠을 만한 데 있어. 그런 경우는 제가 경우에 따라서 2점까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2점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따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부과되는 학기 전체 과제에 대한 리포트라는 거예요. 단기 리포트는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낸다. 그 다음에 2개 정도, 지금 말씀드린 2개는 학기 전체를 기간으로 한 리포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에 대한 소개는 했지만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빠지고 이 얘기는 안 했네, 저 얘기는 안 했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학기에 대한 과목 진행과 이모저모를 다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소개는 다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 끄고 나면은 이거를 빼먹었네, 저거를 빼먹었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또 있으면 향후에라도 이 히스넷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급한 대로 지금은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응답도 받는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제 이메일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 이메일은 알파벳으로 jude, 주드죠, 주드, jude, 그 다음에 골뱅이 한동.edu예요. handong.edu. 그래서 여러분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되고요. 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이메일로 인사를 해도 돼. 어쨌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소통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또 잘 지내시고 3월 중순에 보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함께 맞이하면서 이 과목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